주식, 부동산, 코인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더라. 그래서 이미 주식과 코인 등은 영향을 받고 있죠. 무슨 발표예요? QT. QT 뭐예요? 양적 긴축 전환. 그래서 과거에 긴축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로 2008년 12월에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2009년 3월부터 들어갔다. 그리고서 3년 9개월간 유동성을 풀다가 2013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죠. 문제는 이때 테이퍼링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 발표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초이노믹스를 하고 있었어요. 미친 짓이었죠. 그리고 2014년 1월에 테이퍼링 시작됐죠. 그래서 10월까지 종료.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도 안 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계속 올라갔는데 이걸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전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고 간 거예요. 왜?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2014년 10월에 테이퍼링 종료 들어가고 테이퍼링 2014년 1월부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 긴축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했냐? 부동산으로 경제 살리려고 했죠. 요즘에 저기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폭락론자라고. 저희 엄밀하게 말하지만 저희는 폭락론자가 아니라 정상화론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나가던 일본이 괜히 부동산 잡아서 망했다. 근데 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냐? 개불도 모르는 인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잘 나가던 일본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을 높여가지고 경제 성장률만 눈에 띄게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지. 막상 속은 골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터졌을 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일본의 부동산 주식은 다 빚으로 쌓아 올렸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터뜨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에 거품이 끼면서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러면서 경제를 생산성 없게 살렸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부동산이 무너져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은 게 아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수출이 막혔는데 경제 성장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죠. 왜? 부동산하고 주식 거품 뻥튀기 했으니까 그 뻥튀기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서 무한정으로 대출을 해줬고 막 빚내가지고 요즘에 뭐 카푸어 욕하고 있죠. 미래 대비 안 한다고. 일본이 딱 그런 꼴이었다. 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부동산이 터지면서 폐해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축소하고 있던 시기에 뭐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터트리고 싶어서 터트린 것도 아니고 바젤 1 때문에 터진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바젤 3 때문에 터지게 생겼는데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이 뭐 그걸 글이라고 싸질러 놓고 있고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들이 들어있어요.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 아는 것처럼 나대고 있어. 부동산으로 경제 살렸죠. 이게 딱 일본 망하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왜? 적어도 내 임기 때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막상 초이노믹스하고 경제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 났죠. 부동산 가격만 올라갔지. 그리고 2017년 11월 양적 긴축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지금 얘기하는 QT. 이게 2017년 11월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우리나라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서야 금리를 한번 올린 거다. 너무 늦게 올린 거예요. 그거는 뭐 전 정부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 건 둘째치고 통화정책은 굉장히 잘못됐다. 미국에서 2015년 12월부터 몇 차례를 올렸는데. 자, 그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근 10년 가까이 걸렸죠.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걸려요? 2년 만에. 이게 얼마나 긴축이 빨리 들어가는 것인지 눈에 보이는 거죠. 긴축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있다. 왜? 그만큼 유동성 장세의 폐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긴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버리면서 그 전에 19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때부터 금리 낮췄죠. 유동성 풀고.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바로 폐해 나오니까 2년 만에 나타난 거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유동성 축소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유동성 축소가 뜻하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말한 게 뭐였어요?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은 곧 실물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근데 화폐 가치 하락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 뭐 말한 거 있는데 100달러가 있고 5%다 금리가. 그랬을 때 100달러를 누구한테 빌려줬다고 해봐요. 모두 풀려있는 돈이 100달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으려면 105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시중에 돈이 100달러밖에 없어. 그러니까 5달러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달러가 통화량이었는데 105달러가 됐으니까 화폐가 늘어난 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예요? 풀었던 돈을 회수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이게 뜻하는 바는 뭐예요? 화폐 가치 상승. 화폐 가치 상승이면 뭐예요? 실물 가치 하락 아니에요. 문제는 예를 들어 원자재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실물 가치 하락하는 것에 영향을 받더라도 여기에 막 투자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현금은 쓰레기라고 해서 막 투자로 들어갔던 부동산 이런 경우는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은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물 가치 하락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실물 가치는 올라가더라도 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커지냐? 다른 거는 물가만큼 이렇게 오르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는데 여기서 화폐 가치 하락해버리면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지표다. 그래서 어때요? 애플, 테슬라 주가 급락시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당일날 미국 주가 3%가량 떨어졌죠. 코인 지금 얼마예요? 43,000달러예요. 10만 달러 찍는다더니.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금이 예전만 못하다. 비트코인이 대체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채굴장 터져가지고 채굴 안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면서요.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면은 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을 막 캐고 있어요. 금이 계속 늘어나. 그러면은 오히려 상승폭이 줄어들죠.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막 캐다가 안 캐요. 그러면은 안 캐게 됐으니까 희소성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였기 때문이고 유동성 축소 장세에 들어가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다. 언제부터 떨어졌냐? 11월부터 떨어졌어요. 미국이 테이퍼링 발표한 이후부터. 그리고 미국 집값 상승폭은 이미 2달 연속 둔화되고 있는데 테이퍼링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어요. 11월 시작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언제 둔화가 됐냐? 10월. 그리고 8월, 9월부터 둔화된 수치. 그러니까 9월, 10월 2달 둔화된 거죠. 테이퍼링은 11월에 발표됐는데 더 둔화되겠죠? 올해 3월에 금리 인상 발표되면 더 심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적 긴축이 발표가 됐더라. 그러면은 더욱 심각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은 거품이 그나마 덜 쌓인 거예요. 1년 쌓였어, 1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좀 쌓인 건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긴축할 때 가계부채 푸는 미친 짓을 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품이 쌓였죠. 터지면 더 크게 터진다. 지금 공격적 긴축 예고 얼마 전에 연준 의결권 가진 사람들도 매파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데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여기 맨날 오른다고 하는 플랫폼에서도.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인제서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계속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공급 부족으로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7.9억 달러 감소했다.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 위험을 계속 경고했죠. 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안전성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기축통화예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안정성이 높다.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는 높죠. 높은 이유가 뭐예요? 안전성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축통화가 안전자산이고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왜? 금리가 높은 곳이 낮은 곳이 있다면 자, 여기다 돈을 넣어두면은 2%의 이자를 붙여주는데 여기다 돈을 넣어놓으면 3%의 이자를 준다. 라고 하면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넣으면 103달러 될 텐데 근데 여기가 엄청 위험해 보이진 않아. 그렇다면 자금이 다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만 한다. 안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일단은 안정성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달러로 몰리는 심리를 금리를 더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3차례고 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2차례 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4차례 이상 올려야지. 4차례 이상 올리는 게 부담되면은 한두 번 정도는 빅스텝으로 올려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채권금리도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채권금리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채권금리 정점 찍다가 금리 인상되면서부터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금리 인상하세요 하고 올라가는 거죠. 금리 인상하고 떨어지다가 금리 인상하세요 하고 올라가니까 11월에 한 번 더 했죠. 그리고 떨어지다가 금리 인상하세요 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1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됐다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환율은 1200원 뚫렸죠, 지금. 그 전까지 올라가다가 안 뚫린다 했는데 환율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디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도 보시는 분들이면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달러 지금 1200원이 넘어갔다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원화 가치가 하락돼서 1200원 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1100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화로 가지고 있었다 1100원. 그러면은 나중에 달러로 바꾸려고 봤더니 1달러도 안 나오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더 빠지지 않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 가치를 올려야죠. 원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돌아와야지 많은 달러를 보유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 QT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테이퍼링만 했어요. 아직 금리 인상도 시작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2차례 금리 인상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금리 빨리 안 올리면은 외환 위기 온다. IMF 때처럼 전반적으로 그렇게 터질 정도로 크게 오진 않더라도 외환 위기는 분명히 올 수 있다. 심하면 IMF가 되는 거고. 근데 뭐 한 번 겪어봤는데 똑같이 우를 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때처럼 외국발 뭐 태국발 뭐 이런 거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외환 위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 하락하니까 수출 잘 돼서 좋겠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정신 나간 소리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 뭐 저기 플라자 합의 그때나 통하던 거고 요즘에 어때요?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원화 가치 하락까지 해봐라. 물가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문제는 가계 실물 자산 비중이 미국, 일본의 2배다.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거 뭐예요? 자, 우리나라 주식이 그나마 대박살까지 안 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보다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왜? 누가 주식 사요? 주식은 공부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공부 안 해도 계속 오르는 건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거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실물 자산 보유 비중은 64%,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높은 상황이다. 결론 말씀드리지만 입에 달고 다니듯이 경고하고 있어요. 유동성 축소는 가속화된다.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2020년 12월, 21년 3월, 6월, 9월, 12월 연준 회의 때마다 유동성 축소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점점 더 매파로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더 매파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3차례가 아니라 4차례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거 한술 더 떠서 뭐가 발표된 거예요? 양적 긴축.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겠다. 이것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무슨 소리예요? 유동성 축소가 가속화되는 게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다. 맨날 라이트하우스 부정적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다루는 어떤 유튜버보다도 위험한 상황까지 상정해서 가정을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일 위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까지 해요. 더 위험한 상황을 상정해서 가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다 되고 있죠. 더 심각하게 되고 있죠. 근데 뭐가 부정적이에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게 왜 부정적이에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부정적이지 집값 올라가는 게 나라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 거품들 다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유동성 축소가 예전에 10년에 걸쳐서 하던 걸 이번에 2년 만에 하고 있다. 얼마나 크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험자산은 유동성 축소 시장 그리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 빨리 무너진다는 거. 그때는 손절하고 싶어도 심리가 완전히 죽어서 손절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고점에 사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